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개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 사이의 유권자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높은 생활비, 홈리스 문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이 주택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 역시 주택난으로 인해서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LA 시의회가 최근 홈리스 RV 차량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새벽 시간 일부 지역에 대해서 RV 차량 주차 금지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실효성 물음표입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구하고 무려 575일간이나 비용을 내지 않은 채 거주했던 한 세입자가 결국 강제로 퇴거 조치됐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무단으로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 LA시의 세입자 보호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가 오늘과 내일 산타아나 강풍으로 화재 위험이 커지자 고객 7만여 가구에 정전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산타클라리타 지역도로에서 발견된 시신이 12살 소년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인들의 카드 빚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연체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 총 신용카드 부채는 전분기 대비 4.6%가 늘어난 1조 8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이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에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 국가에서 빠졌습니다. 연방재무부는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대신 베트남을 새로 포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한 달 넘게 집중되면서 가자지구 북부는 이미 전체 건물의 3분의 1 정도가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본격적으로 가자시티 도심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잠깐이라도 교전을 멈추자고 설득했지만 이스라엘 측은 또 거부했습니다. 전쟁 뒤에 가자지구를 누가 어떻게 통치할지 두고 현재 두 나라 간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의 유일한 팔레스타인계 라시다 툴라입 하원 의원이 반유대주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담긴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돼 있는 미중 양국 간 정상회담이 오는 15일 개최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입국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시카고 시의회 특별회의 회의장이 성역도시 정책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들이닥치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신생아 수가 급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12년에 비해서 현재 10배가 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내일부터 바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거취 압박에 여권 핵심 인사들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불만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NBA 전체 게임이 없었던 가운데 오늘 레이커스는 휴스턴과 클리퍼스는 브루클린과 각각 원정 경기를 갔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AC 밀란에게 1대2로 패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교체에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0.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은 날씨에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저 일부 시간에 전해드렸던 이 웨스턴과 멜로즈 간의 교통 통제 상황은 지금 일단은 해제된 상태입니다. 출근길 현재 지금 보면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헤드라인에서 하나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상승장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현재는 하락장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하락장으로 방금 전에 돌아섰습니다. 산타나 강풍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밤부터 불어대기 시작을 했었죠. 화재 예방을 이유로 남가주 에디슨사가 수만여 가구의 전력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디슨은 남가주 지역 공공안전 전원 차단 경보를 발령했고 전력선이 무너지거나 손상돼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전원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젯밤부터 불기 시작한 산타나 강풍은 오늘 오후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산간 지역에는 최대 55마일의 돌풍이 발생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또 산불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항상 뉴스와 국립기상청의 속보를 확인하고 대피령이 내려지면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또 내일은 화재 경보도 함께 발령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새 그 트레일러 큰 트럭 운전하시는 한인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바람주의보가 이렇게 내려질 경우에는 갓길이나 바람을 조금 막을 수 있는 언덕 밑에 차를 주차해 놓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LA시 공무원직 6개 중에 1개가 공석 상황으로 시정부의 공무원 부족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시 당국은 7,000개가 넘는 시정부 일자리가 현재 공석이라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이달 초에 열렸던 LA시 공무원 채용 박람회에서 LA시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인 느린 서비스는 바로 공무원들의 인력난 때문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결혼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경제고용개발국으로 58.8%에 달했고 관광국이 41.7%로 두 번째 높은 상태입니다. 인력이 비교적 많은 주요 부서들의 결혼율을 살펴보면 수도전력국이 17.2%, 공항국이 18.4%, 위생국이 22.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공무원들은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더욱더 무거운 작업량을 짊어지고 있고 때문에 초과 근무 비용과 노동 스트레스 같은 장기적인 근로자 보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또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고 재정적, 사법적, 그리고 행정적으로 중단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공무원 부족 현상은 시 당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유권자 지지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높은 생활비 그리고 홈리스 문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시버클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유권자 불신임률은 49%로 나타나 올 초보다 10%나 불신임이 늘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44%로 올 초보다 지지율이 11%가 곤두박질 치면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지지도 하락은 뉴섬 지사가 최근 전국 무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대표적인 젊은 민주당 측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보수적인 공화당 주지사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 사이 가주의 등록 유권자 6,3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당적에 관계없이 모든 가주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뉴섬 주지사의 인기는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뉴섬 주지사의 업무 지지도는 66%로 나타나 올 초와 비교해서 지지도가 16%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불신임은 25%로 올 초보다 불신임이 2배가 늘었습니다. 진보냐 중도냐에 관계없이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뉴섬 지사의 인기는 비슷하게 하락했습니다. 무당파 유권자들 사이에서 뉴섬 주지사의 지지율은 49%이던 것이 37%로 떨어졌습니다. 가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뉴섬 주지사의 불신임이 늘어나는데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민들은 특히 최근 심화되는 홈리스 문제와 늘어나는 범죄 때문에 가주의 현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주의 성인 55%는 캘리포니아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제와 인플레이션, 홈리스 문제가 가주의 유권자들이 꼽는 가장 큰 걱정거리로 드러났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임기는 2026년에 만료되는데 벌써부터 지지도가 급하락하면서 주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추진력을 잃을 수 있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비즈니스회가 어제 공개한 보고서의 결과 오렌지 카운티가 남가주 가운데서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세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현재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포더블 하우징 부족으로 인해 오렌지 카운티의 경제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도 지적됐습니다.
카운티를 떠나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해 2022년 오렌지 카운티 인구 데이터 결과 어포더블 하우징을 찾아서 3만 명 주민들이 오렌지 카운티를 이미 떠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에는 현재 주택 신축이 더딘 건 역시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7년여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제외시켰습니다. 수출 불황이 계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됐기 때문인데 이걸 좋다고 해석을 해야 될지 안 좋다고 해석을 해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죠. 외환 정책의 투명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수출이 회복되면 또다시 지정될 수 있다라는 불안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의 수출이 뚝 떨어졌다는 얘기죠.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YTN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조작 여부에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하고 베트남과 중국 등 6개 국가를 지정했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이란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하려고 해당 국가가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켜보는 국가를 뜻합니다. 실제 제재가 가해지는 환율 조작국의 전 단계로 지정 기준은 3가지입니다.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규모가 큰지,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 총 생산의 3% 이상인지, 달러 순 매수가 1년 중 8개월간 국내 총 생산의 2%를 넘는지를 놓고 판단합니다. 이 가운데 2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수출 불황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면서 관찰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트남은 반대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늘어 새로 포함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이 불투명하다며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외환 정책 투명성을 확보한 우리나라는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면서 외환 정책 운용에 부담을 덜게 됐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계속되면 다시 관찰 대상국에 지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개최 날짜로 오늘 15일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의 말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인데 중국 측의 태도는 여전히 모호한 가운데 곧 열리게 되는 제니 옐런 연방재무부 장관 그리고 허리펑 경제부총리의 담판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입니다. 미중 경제무역 협상 대표 자격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허리펑 부총리. 지난 7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베이징에서 만날 때 새로 붙은 직함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 출신으로 경제 차르라고 불리는 협상 상대 옐런에 맞춰 체급도 높였습니다. 지난 3월 신설된 중앙금융위원회와 중앙금융공작위원회 수장에 더해 시진핑 주석의 경제책사 류허 전 부총리가 맡았던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주임 감투까지 넘겨받은 겁니다. 앞서 왕이 외교부장이 워싱턴에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에 원론적 합의를 봤다면 이번엔 경제 무역 분야의 구체적 흥정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 철폐와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미국은 중국의 자국산 수입 확대와 국채 가격 안정을 위한 협조를 원합니다. 이 밖에 미중 기후특사회담과 6년 만에 성사된 핵 군축 협상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오는 15일을 회담 날짜로 꼽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태도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가장 막판에 열리는 미중 경제 차르 사이의 담판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양국이 이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군축 및 비확산 관련 대화도 진행했습니다. 멜러리 스튜어트 국무부 군축 차관보는 워싱턴 DC에서 순 샤오보 외교부 군축 사장을 만나 솔직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장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셨죠? 예, 중국은 이 국장급을 사장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타이틀이 사장입니다. 네, 미국의 국장급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핵 관련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전략적 위험을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상당한 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대화는 미중 간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양국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대회가 매우 건설적이었다라고 평가했고 중국은 주권 존중을 요구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식량 안보를 강조해온 중국이 이례적으로 미국의 대두, 즉 콩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향한 화해의 제스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국유 기업인 중국 식량 비축관리 그룹의 유한공사가 미국에서 60만 톤의 대두를 구매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번에 구매한 미국산 60만 톤 대두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멕시코만 연안과 태평양 북서부의 수출 부도에서 선적될 예정입니다. 이번 구매량은 중국의 단일 대두 구매 물량으로는 올해 7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미국의 대두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나온 이번 대중국 대규모 대두 수출은 미국 농산물의 해외 시장 활로 확보에는 한가닥 희망을 준 것이라고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LA 다운타운을 제외하고 남가주 다른 대부분 지역은 바람주의보, 산불주의보 내려져 있고 바람은 내일 오후까지 계속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 쾌청하게 드러나면서 풍부한 햇살이 비치겠고 낮 기온이 어제보다 7, 8도가량 높아져서 한결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맑고 건조하고 포근한 날씨는 목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금요일에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늘면서 다소 흐려지겠습니다. 한편 예년 기온을 살짝 웃돌고 있는 포근한 낮 기온은 주말까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9도, 52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78도, 55도, 해안 지역은 74도, 58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오후가 되면서 비가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2도, 낮 최고 기온은 65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LA 카운티 셰리프국 경찰관 4명이 잇따라 숨졌는데요. 모두 자살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MBC 뉴스는 LA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캡틴이 사망했다라고 보도를 했고 이어서 4명이 연달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들 사망자들에 대해서 4명 모두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숨진 4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는데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숨진 4명의 셰리프 요원 신원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남성 3명, 여성 1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직 3명과 은퇴한 1명 등 4명이 모두 한꺼번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라고 말한 셰리프국은 4명을 추모하는 공식 성명을 통해 애도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로나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셰리프국 전체가 침통한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4명의 자살은 모두 별개의 사건이라며 이 사이에 연관된 부분은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나타내는데 계속 수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리스가 주거하는 RV 주차를 막기 위해서 LA 시의회가 웨스트 LA와 사우스 LA 일부 지역에 RV 주차를 금지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최근 LA 일원 곳곳에는 주거용 홈리스 RV 주차가 늘어나 주민들의 불만거리가 되자 앞서 타운을 포함한 LA시 10지구 헤더 허 시의원과 11지구 트레이시 팍 시의원이 RV 주차를 금지하자는 조례안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LA시의회는 교통국으로 10지구와 11지구 일부 구간을 RV 파킹 금지 존으로 지정하고 사인판을 내걸기로 했습니다. 데이브민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이 상정한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소수계를 겨냥한 징후범죄 예방 법안 법제화됐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가 최종 서명을 해서 법제화됐는데요. 보다 체계적인 피해 규모 파악이 이로써 가능해졌으며 소수계를 보호하면서도 대중교통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민 의원 사무실은 밝혔습니다. 연방하원 47지구에 출마한 민 의원은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아시안 또는 동성애자 그룹에 대한 증오범죄가 증가했다며 10개 주요 대중교통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벤츄라와 LA를 오가는 주민은 이제 티켓 하나로 메트로링크와 앰트랙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메트로링크 측은 앰트랙 퍼시픽 서플라이너 티켓을 구매한 승객의 경우 벤츄라에서 LA 이동 시 전철과 기차 중 아무 열차나 탑승할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두 통근 시스템의 기존 파트너십인 코드쉐어를 확정한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 덕분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1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메트로링크 측은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근자와 여행자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객들은 주중 30개와 또 주말 14개의 열차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행 전에는 메트로링크 승객들은 일부 특정한 앰트랙 퍼시픽 서플라이너 열차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에 더해서 퍼시픽 서플라이너 티켓 소지자는 LA 유니언역에서 메트로링크를 탑승한 후 엔텔롭 밸리 노선을 타고 버뱅크 다운타운역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대입 지원 시 작성 시 의무적으로 무료 펩사 연방 학자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학자금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접수하는 UC 지원서 마감일을 앞두고 대입 지원자들에게 펩사 의무화법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부터 이게 의무화법이 됐죠.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산하 1200개 고등학교에 다니는 예비 대입 지원자들은 지원서를 접수할 때 펩사 또는 서류 미비자를 위한 드림액트 신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유층에게 유리한 입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미국 명문대의 동문자녀 우대 제도인 레거시 입학 제도를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타드 영, 공화당 팀 케인 상원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동문 자녀나 고액 기부자 자녀에 대한 입학 우대 관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여야 의원이 이 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했지만 실제 통과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예전에 에어비앤비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거 화장실 허가받지 않고 지은 거니까 오히려 반대로 내가 너를 소송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죠. 그런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브렌트우드에서 거의 2년간 돈 한 푼 내지 않고 거주했던 세입자가 드디어 강제 퇴거 조치됐습니다. 지옥에서 온 세입자라는 별명으로 화제가 됐던 에어비앤비 무단 투숙객 엘리자베스 허치온이 575일 만에 결국 쫓겨났습니다. 허치온은 지난 2021년 9월, 굉장히 오래됐죠. 2021년 9월 브렌트우드의 에어비앤비에서 6개월간 하루에 $105의 에어비앤비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허치온이 에어비앤비에서 떠나길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허치온은 변호사를 통해 시당국이 입주를 승인하지 않았고 샤워 시설이 허가 없이 지어졌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버티면서 575일을 버틴 겁니다. 허가 없이 지어진 샤워 시설에서 샤워도 열심히 했죠. 네. 에어비앤비로 임대를 해준 집주인 사샤 요바노비치는 이건 주거침입, 갈취, 범죄이자 조직이라며 울분을 토하며 이거는 매일매일이 악몽 같다라고 말하고 당시 허치온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건물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단 요바노비치의 게스트하우스는 에어비앤비에서 임대 허가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고 허치온이 최소 6개월 이상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LA의 세입자 보호 조치법에 따라 허치온을 퇴거 조치시킬 수 그동안 없었던 겁니다.
양측은 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브렌트우드 집주인은 그동안 밀린 렌트비와 정신적 피해 피해 금액 모든 거를 청구를 했었지만 그동안 밀린 렌트비만 주고 나가면 됐다. 그럼 내가 소송을 취하하겠다라는 입장을 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75일 동안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세입자 허치호는 이사 비용을 10만 달러 이상 청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치호는 LA의 세입자 보호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치호는 경찰에 의해 일단 게스트하우스를 떠났지만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아예 떠났는지 아직 불분명합니다. 허치호는 떠나자마자 집주인 요바노비치는 자물쇠를 모두 최신형으로 교체한 상태입니다. 이 에어비앤비로 내줬던 게스트하우스, 그 집, 게스트하우스와 그 본체 전체 가격은 350만 달러 가치의 주택으로 이 주택 주인 요바노비치는 게스트하우스를 에어비앤비로 이렇게 내놨다가 이런 낭패를 겪게 됐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계에 표심 잡기에 본격으로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선 캠프는 아태계 대상 첫 TV 광고를 공개했고 앞으로 한국어를 포함한 다원어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는 앞으로 아태계를 대상으로 TV, 라디오, 신문 같은 보다 많은 미디어 광고를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부 국경지대에서 대거 이송된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시카고 시의회 특별회의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카고 시의회 규정관리위원회 이도가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 이 성역도시 정책 반대, 대책 없는 불법 입국자 수용 반대 등을 외치면서 시의회 회의장에 난입한 수백 명의 주민들로 의해서 무산됐습니다. 시위에 나선 주민들은 회의장을 점거하고 시카고시 성역도시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소수의 과격 시위대원들을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고 회의를 속개하려 했지만 소란이 잦아들지 않아 결국 회의가 무산된 것입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의 오른팔인 칼로즈 라미레즈 로사 시의원이 다른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막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다수 시의원은 시 당국이 주민들의 생활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체자 임시 거처, 주택 마련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도 시 당국의 이 대책 없는 불법 체류자 수용, 즉흥 행정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다 결국 집단 항의 시위로 폭발한 것입니다. 앤서니 빌 시카고시 의원은 매일매일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시카고시가 불법 체류자 보호를 명목으로 월 4천만 달러씩 지출하고 있다라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앤서니 나폴라티노 시의원은 시의회는 주민들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됐고 주민들은 지금 우리 도시가 당면한 불체자 홍수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나 듣고 싶어 한다며 회의를 무산시키는 대신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LA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 금문교에 그물망이 설치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붉은 철골 구조물로 건설된 금문교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죠. 하지만 1937년 개통 이후 2,000명 이상이 이곳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투신달이라는 오명도 갖고 있는데요. 방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현지 당국은 최근 금문교 난간 아랫부분에 투신 방지용 그물망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금문교 난간 6m 아래에 저렇게 그물망을 설치하기 시작했는데요.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당초 예산인 7,600만 달러에서 2억 1,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00억 원까지 그 비용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이 그물망은요, 탄력 있는 소재가 아닙니다. 대신 단단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이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 당국은 부식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뛰어내린 사람에게 부상을 입혀서 다시는 투신할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LA타임즈와 UC 버클리 공동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 52%가 바이든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전에 조사했던 것과 비교해 6%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이민 정책이 가장 큰 불만입니다. LA타임즈는 이 같은 이슈들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보지만 대부분 유권자들 경우 이슈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게빈 뉴섬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도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최근 바이든 트럼프 재대결 여론조사에서 밀리면서 내년 대선 전망에 적신호가 켜진 민주당이 낙태 문제가 쟁점이었던 주민투표와 또 주의회 선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둬서 모처럼 쾌재를 불렀습니다. 최근 두 차례 미국 대선에서 보수 공화당 후보가 이겼던 오하이오주에서 낙태 권리를 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이 어제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에 관한 결정 권한을 주 헌법으로 넘긴 이후 각 주별로 벌어지고 있는 낙태 관련 입법 전쟁의 일부였습니다. 오하이오주는 이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에 낙태권 보장을 결정한 7번째 주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오하이오주는 전통적인 경합주의지만 2016년, 2020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민주당 힐러리 전 국무장관과 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각각 8%포인트 차로 앞섰던 곳입니다. 낙태 문제가 선거의 주된 쟁점 중 하나였던 같은 날 버지니아주 상하우 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양원 모두 다수당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18억 달러를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118억 달러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추가 안보 예산안의 일부로 우크라이나의 무기나 군사물자가 아닌 정부와 경제 운영에 필요한 돈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 직접 지원은 전장 성패와 불가분의 관계로 금액을 줄이거나 지급이 늦으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라고 장관들은 경고하면서 빠른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미국에서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신생아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방센터 CDCP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미국에서 3,761건의 선천성 매독 사례가 보고됐고 사상이 231건, 영아 사망 51건으로 포함됐습니다. 미국 내 선천성 매독은 335건이었던 2012년에 비하면 10년 새 10배가 늘은 것입니다. 이 가운데 약 90%는 임신부가 적절한 시기에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선천성 매독 신생아의 약 38%는 산전 진료를 받지 않은 여성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산전 진료를 받았더라도 이 가운데 약 30%는 매독 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거나 너무 늦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또 매독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여성의 88%가 적절치 않거나 또 기록에 남지 않은 치료를 받은 여성 또는 아예 치료를 받지 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임신 중 매독은 유산이나 사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아기가 살아남더라도 귀나 눈이 멀거나 심각한 발달 지체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은 미국 내 공공보건 시스템의 붕괴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카드 많이 쓰시죠? 크레딧 카드 얼마나 빚이 있으십니까? 요새 물가가 너무 올라서 크레딧 카드 없이는 생활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 미국인들의 카드 빚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일상적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갈수록 신용카드 대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 총 신용카드 부채가 전분기 대비 4.6%나 늘어난 1조 8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8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연준이 2003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 수준입니다. 연준은 신용카드 잔액이 3분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는 소비자 지출 및 실질 GDP 성장률과 일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등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결제 부채 약 3%가 연체 단계에 있고 이는 전분기 2.7%보다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카드빚 증가가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자율이 천문학적으로 수준으로 높기 때문으로 팍스 비즈니스는 지적합니다. 신용카드 연 이자율이 지난주 평균은 20.72%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대출도 3분기 130억 달러 증가한 1조 6천억 달러로 총 부채 증가에 기여했고 학자금 대출과 모기지도 각각 300억 달러, 1260억 달러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미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빚더미 위에 앉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합니다. 지난 3월 미국의 지역은행 불안 당시 연방주택대출은행 FHLB가 시중은행들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한 것과 관련해 미 당국이 설립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 이 FHLB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독 당국인 연방주택금융청 FHFA는 어제 보고서를 통해서 FHLB가 주택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FHLB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난에 처한 은행들이 FHLB 대신에 연준 대출 창구를 찾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FHLB는 1932년 대공황 당시 몰기지 확대를 위해서 설립됐지만 이후 주택금융 부문은 축소되고 은행과 신용조합에 대한 지원 역할이 강화돼 왔습니다. 당국은 1년여 전 FHLB 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지만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을 시작으로 불거진 지역은행 불안 이후에 이에 대한 대응 성격이 더해진 것입니다. 간호사 알선 플랫폼 기반으로 교대 근무 시간을 선택하는 긱 위크로 전환하는 간호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간호사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병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와 근무 유연성에 끌린 간호사 측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 질, 의료체계 질 문제가 달려있죠. 간호사 노조 전미 간호사협회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는 준비 부족으로 예를 들어 응급 상황이나 환자가 몰려들 때 대응할 현장 간호사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간호사가 일터에 익숙치 않아서 구명장비 위치를 모른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남아있는 간호사들은 과로 상태이며 일에 치여 있다며 임시직 간호사가 급료를 2배로 받는 점까지 고려하면 어쩔 수 없이 긴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이 침체에 빠진 가운데 자동차 업체들이 이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7,500달러에 달하는 자동차 가격 할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래 미국의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전기차 판매 속도가 내연기관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훨씬 느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늘고 있지만 제조업체의 예상보다 수요가 약해지면서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고가 딜러 매장에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찻값 할인 판매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대와 포드 자동차 등의 업체들이 이달 들어 일부 모델에 대해서 최대 7,500달러의 현금 할인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더 저렴한 월 납입금리나 더 짧은 약정 기간을 제공하는 공격적인 리스 혜택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타르가 단기 정전을 조건으로 가자 지구에 억류 중인 인질 15명을 석방하는 협상을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 오브 이스라엘은 카타르가 미국과 공조해 중재안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하루 이틀 정전을 조건으로 최대 15명을 석방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보복하면서 시작된 전쟁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가자지구 처리 문제를 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견을 드러낼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에 여전히 부정적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난 뒤 가자지구를
무기한 점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I think Israel will, for an indefinite period, will have the overall security responsibility because we've seen what happens when we don't have it. 다음 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CNN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점령이 이스라엘을 위해 좋지 않다고 여전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그 문제에 대해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브리핑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We're having active discussions with our Israeli counterparts about what post-conflict Gaza ought to look like. The president maintains his position that a reoccupation by Israeli forces is not the right thing to do. 앞서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면서 하마스 축출이라는 목표가 달성되면 하마스가 아닌 다른 팔레스타인 세력에 가자지구 통치를 맡기라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그대로임을 거듭 확인한 셈입니다. 가자지구의 안보를 무기한 책임진다는 네타냐후의 발언은 하마스를 대체할 통치 체제가 갖춰지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가자지구를 통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상 미국이 경계하는 가자지구 재점령이 된다는 점에서 양국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을 계기로 가자지구를 점령했다가 2005년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잘하는 선수를 다 모아놨다고 뭐 다 이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 조별 경기에서 AC 밀란에게 1대1로 패했습니다. YTN입니다. 이강인은 팀이 2대1로 뒤진 후반 15분에 교체로 나왔습니다. 왼쪽 미드필드에서 간결하고 감각적인 볼터치와 빠른 크로스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후반 44분엔 직접 동점골 사냥에 나섰습니다. 하키미의 패스를 받아 문전에서 수비에 가담한 지루를 완벽하게 제치고 강력한 왼발 슛을 때렸는데 아쉽게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대회 2경기, 시즌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도전도 멈춰섰고 이강인은 아쉬움에 얼굴을 감쌌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 9분 만에 수비수 스크리니르가 코너킥 상황에서 기분 좋은 선취골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AC 밀란이 3분 만에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레앙이 몸을 날린 오버헤드킥으로 파리의 골네트를 갈랐습니다. 후반 5분엔 지루가 타점 높은 헤더로 승부를 뒤집었고 결국 AC 밀란이 4경기 만에 첫 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같은 조의 도르트문트는 뉴캐슬을 2대0으로 완파해 파리를 제치고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죽음의 조라는 평가에 걸맞게 4팀이 승점 1점 차로 줄을 서 16강 진출팀의 윤곽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지벨즈대의 황인범은 풀타임으로 활약했지만 팀은 라이프치히에 2대1로 졌습니다. 셀틱의 오현규와 양현준도 나란히 후반 교체로 나섰지만 공격 포인트 없이 팀의 6대0 대패를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2023년 11월 8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다필라와 시즐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